지금 하루가 급한데 언제 글짓기나 하며 놈들의 선심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있소? 내게 장정 100명만 주시오. 까짓것 부근을 확 쓸어 말과 군수물자를 넉넉히 구해오겠소. 금방이라도 사모를 짚고 나설 기세였다. 그런데 마침 망을 보고 있던 장정 하나가 군막으로 달려들어오며 외쳤다. 말입니다. 100여 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말대가 저자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군막을 나가 내려다보니 정말로 말 한 떼가 부옇게 먼지를 날리며 몰려오고 있었다. 마침 잘 됐군. 어떤 놈의 말인지 모르지만 저걸 뺏어 씁시다. 황건적을 물리친 뒤에 돌려주면 될 거 아니요? 장비는 말을 보자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렇게 말하며 손짓을 해 장정들을 불렀다. 그러나 한동안 말대가 몰려오는 것을 살피던 유비가 조용히 손을 저어 장비를 말렸다. 장비 기다려라. 보아하니 이리로 몰려오는 것 같다. 차라리 그 주인에게 좋은 말로 도움을 청해보자. 힘으로 덮치는 것은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그때 다시 관우가 거들었다. 형님 말이 맞네. 아우, 잠깐 기다려보세. 더군다나 말대를 모는 사람들이며 앞선 주인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은 듯하네. 과연 그랬다. 도원에서 드는 걸 보니 앞선 사람은 소쌍과 장세평이었고 말대를 모는 것은 그들의 종자들이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유비는 속으로 가만히 외쳤다. 그들이라면 어떻게 말을 변통해 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터럭만큼도 그런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어엿하게 나서 그들 둘을 맞았다. 장대인과 소형이 이 누추한 진중을 어이 알고 찾으셨소? 세 분 대엽께서 의군을 일으키셨다는 소문은 이 탁군 전체에 파다합니다. 이 소 아무개의 귀가 촌동으로 틀어막혀 있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그걸 듣지 못했겠습니까? 해서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달려와 보았습니다. 소쌍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그렇게 대답했다. 장세평도 평소와는 딴 사람 같은 얼굴로 소쌍의 말을 거들었다. 아무래도 의군을 일으키시자면 말과 군수물자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 말 100여 필과 금은 500냥 좋은 쇠청근을 가지고 왔소. 거두어서 요긴하게 써주시면 그보다 더 다행이 없겠소. 하지만 아직 아무런 공도 이루지 못한 터에 어찌 이토록 많은 재물을 거둬들일 수 있겠소? 찾아주신 두 분의 후임만으로도 이 유 아무개는 그저 감격할 따름이요. 마음은 기쁨으로 뛸 듯하면서 유비는 짐짓 사양하는 채 했다. 장비가 내다르며 무어라고 떠들어대려다가 유비의 엄한 눈길을 받고 마지못해 입을 다물었다. 소쌍이 다시 그런 유비의 말을 받았다. 유 대엽께서 저희가 너무 생색을 낸다 여기실까 바른대로 말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들은 팔기 위해 북방으로 끌고 가던 것이었으나 도중에 황건적이 있어 부득이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중산으로 끌고 가보았자 말이 필요한 관부의 성화의 성화를 견뎌낼 것 같지 않고 더욱이 도중에 도적대나 만나면 공으로 빼앗기기 십상이라 장대인과 의논하여 이리로 온 것입니다. 금은과 쇠는 마필에 붙은 작은 정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은 이익을 무섭게 여기는데 어찌 아무런 대가도 주지 못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겠소? 그런데도 오히려 그렇게 겸손히 말하시니 더욱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소이다. 장사치라고 해서 어찌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겠습니까? 비록 몸소 싸우지는 못하나 재물이라도 내어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니 대엽께서는 거두어 주십시오. 소쌍의 청은 자목간곡했다. 그러자 옆에 섰던 관우가 천천히 입을 열어 소쌍을 거들었다. 형님, 소형의 뜻이 이토록 간곡하니 거두어 드리시지요. 훗날 도적을 물리친 후에 되돌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소. 우리가 이 말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사로운 욕심이나 채우자는 것은 아니잖소? 위로 나라를 구하고 아래로 백성을 평안케 하자는 노릇이니 이만 거두어 드립시다. 장비도 더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렇게 관우를 거들었다. 유비는 그래도 한동안을 더 사양하다가 장세평까지 나서
거듭 간곡히 청하자 겨우 말과 금은을 받아들였다. 두 분의 의기를 뼈에 새겨 길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을 칭송해 마지 않았다. 소쌍과 장세평이 중산으로 돌아간 뒤 유비는 곧 솜씨 좋은 대장장이를 불러 새로 얻은 쇠로 세 사람의 무기와 갑주를 만들고 용사들을 위해서도 투구와 갑옷을 만들게 했다. 원래 유비에게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보검이 있었다. 중산 정왕이 차던 칼로 보석과 구슬로 장식된 값진 것이었으나 실제 싸움에 쓰기에는 너무 짧고 가벼웠다. 이에 유비는 새로이 5자 길이의 상고검을 하나 벼리어 무기로 삼았다. 관우에게도 전에 쓰던 청룡도가 있었으나 역시 무게 82근에 칼자루만도 10자나 되는 청룡 언월도를 새로이 벼리었고 장비도 선대 철사모를 버리고 새로이 길이가 한길 8자나 되는 뱀 모양의 창으로 바꾸었다. 군수 물자가 넉넉해짐에 따라 용사들도 더 받아들였다. 이에 의군의 수는 300에서 500으로 늘어났다. 거기다가 말이 150필에 가깝고 용사마다 날카로운 무기에 갑주까지 갖추게 되니 여느 의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예병이었다. 무기며 갑주, 말, 깃발 등이 갖추어지고 용사들도 어느 정도 대우를 갖출 수 있게 되자 세 사람은 시각을 지체하지 않고 유주성으로 군사를 몰아갔다. 돗자리 장수가 대장이 되었군. 이가촌의 식객도 장수가 되었네. 아니, 저건 술 팔고 돼지 잡던 개망나니 장비가 아닌가. 한다 하는 탁군의 건달들은 싹 쓸어가는군. 그들 의군이 탁현을 떠날 때 구경꾼들 가운데는 그렇게 빈정거리는 자들도 있었지만 유, 관, 장 세 사람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유주태수 유언은 장수 세 사람이 의군 500명을 이끌고 당도했다는 말을 듣자 크게 기뻤다. 교의추정을 재촉해 세 사람을 불러들이고 각기 이름을 물었다. 그리고 현덕이 같은 한실 종친인 것을 알고 더욱 기뻐하며 가만히 따져보니 조카 뻘이었다. 조카가 이렇게 와주니 천군만마가 구원을 온 것보다 더욱 든든하네. 아무쪼록 잘 싸워 큰 공을 이루게. 유언은 현덕의 두 손을 어루만지며 그렇게 당부하고 술과 고기를 내어 따라온 500용사를 위로했다. 유현덕의 첫 출전은 그로부터 사흘도 되지 않아 있었다. 황건적의 한 장수인 정원지가 군사 5만을 이끌고 드디어 탁군으로 밀려든 것이었다. 유언은 교의추정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즉시 유현덕 등 세 사람을 선봉으로 삼아 도적을 막으라. 이에 현덕은 기꺼이 500의군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황건적이 몰려오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탁군 대흥산 아래 이르니 황건적은 벌써 그곳까지 밀려와 있었다. 모두 산바람 머리에 누런띠만 질끈 동인 적의 5만 대군은 들판을 메뚜기 떼처럼 뒤덮고 있었다. 비록 이끌고 온 군사의 100배가 넘는 적세였지만 현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양군이 대치하여 멈추어 서자 말을 달려 앞서 나오며 소리쳤다. 나라에 반역한 도둑놈아, 어서 빨리 항복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그의 오른쪽에는 관운장이 2자가 넘는 검은 수염을 휘날리며 82근 청룡도를 들고 서 있고 왼쪽에는 장익덕이 고리눈에 역시 한길 8자나 되는 사모를 들고 호위하고 있었다. 황건적의 대장 정원지는 크게 노했다. 잘 조련되었다는 광군도 누런 깃발만 보면 벌벌 떨며 달아나는데 부대오도 제대로 못 갖춘 잡병 500을 거느리고 유현덕이 그토록 큰 소리를 친 까닭이었다. 가서 저 애송이 촌놈의 목을 베어오너라. 정원지는 부장 등무를 보고 그렇게 명했다. 거기까지는 승승장구에 온 터라 등무는 기세 좋게 말을 달려나갔다. 그걸 보고 현덕 곁에 섰던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마주 달려나갔다. 하지만 가엾게도 등무는 장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장비의 손이 들리며 창이 한번 번뜩하는가 싶더니 등무는 한마디 비명과 함께 몸을 뒤집으며 말등에서 떨어졌다. 등무가 단 1합에 꺾이는 것을 보고 자기 편의 사기가 떨어질 걸 염려한 정원지는
누구에게 명할 것도 없이 스스로 칼을 뽑아 춤추며 말을 몰았다. 제가 저자의 목을 얻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관훈장이 청룡도를 비껴들고 마주쳐 나갔다. 정원지의 운명 또한 등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훈장에 달려나오는 기세에 놀란 정원지는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청룡도에 두 동강이 나서 말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그때껏 하늘 아래 자기들의 대장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던 황건의 무리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완전히 혼이 빠지고 말았다.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않고 무기를 내던지고 뿔뿔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500용사를 휘몰아 덮치니 항복하는 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완전한 승리였다. 그리고 유관, 장 세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감격이었다. 관우와 장비에게는 항시 너그러운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만 이해되던 유비에게 그처럼 지용을 겸한 장수의 재질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움이 아닐 수 없었다. 유비는 유비대로 두 아우의 용맹과 무예가 뛰어난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대단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적어도 한 무리의 대장을 각기 한창 한 칼에 떨어뜨리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뒤이어 달려온 교의 추정도 놀랐다. 선봉으로 가서 적의 기세나 꺾어주면 다행이라 여긴 유비의 군사들이 그 100배나 되는 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었다. 턱없이 우쭐거리며 몰려온 시골 장정들에 지나지 않으리란 짐작으로 은근히 유비가 이끌고 온 군사들을 깔보고 있었던 추정은 그때부터 유비와 그의 용사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일당백이란 말이 있다더니 그들이 바로 그런 일당백의 용사들이었던 것이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오니 유주목 유언은 친히 성문 밖까지 나와 유비의 군사들을 맞았다. 그리고 정곡과 피륙을 풀어 그 공을 상주고 크게 잔치를 벌여 노고를 위로했다. 군사들도 갑주끈을 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겼다. 하지만 오래 쉴 팔자는 못 되었다. 다음 날 청주태수 공경에게서 급한 파발이 왔다. 황건적 수만이 성을 에워싸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급히 원군을 보내 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급보를 받은 유언은 곧 현덕을 불러들여 물었다. 청주가 위태롭다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우리도 군사가 넉넉지 못한데 실로 난감하구나. 그러나 현덕이 선뜻 대답했다. 이 몸이 구하러 가겠습니다. 길이 멀고 도적대가 횡행하는데 겨우 500으로 무얼 하겠나? 유언은 그렇게 반문한 뒤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결단을 내린 듯 교의 추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대는 유주와 병마 5천을 거느리고 여기 이 유현덕의 뒤를 받쳐 청주를 에워싸매서 구하고 오라. 유언으로는 큰 용단이었다. 나중에 문책을 면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5천씩이나 빼낸다면 유주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다. 유주 경내 황건적은 이미 깨뜨린 뒤라 마음이 푸근해진 모양이었다. 명을 받은 현덕은 관, 장두 아우와 500용사를 거느리고 그날로 먼저 청주를 구원하러 떠났다. 첫 싸움의 피로가 아직 씻기지 않은 채였지만 사기만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청주성을 에워싸고 있던 황건적들은 구원병이 이른 걸 알자 군사를 나누어 어지러운 싸움을 일으켰다. 성을 에워싼 자는 계속하여 성을 공격하게 하고 나머지는 길을 나누어 여기저기서 오는 구원병을 막는 식으로 머릿수에 의지한 계책이었다. 현덕과 그 아래의 500용사는 거기서도 용감히 싸웠으나 워낙 적의 수는 많고 이쪽은 적은 데다 또 여러 갈래에서 대항해 오니 이길 수가 없었다. 마침내 30리나 군사를 물려 하룻밤을 지내고 관우, 장비 두 아우를 불러 말했다. 도적들은 머릿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반드시 기계를 써서 군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추정의 봉군이 이르기를 기다려 한바탕 매복계를 펼쳤다. 관우로 하여금 가까운 산 오른편에 일천군마를 이끌고 숨어있게 하고 장비는 산 왼쪽에 역시 일천군마를 거느리고 숨게 한 뒤 징소리를 군호 삼아 일제히 내달아 싸우도록 일렀다. 적의 대군을 그리로 유인하는 것은
현덕 자신과 추정이 남은 3천여의 인마로 직접 해볼 작정이었다. 관우와 장비가 어둠을 틈타갑기 일천군마를 거느리고 지정된 곳에 숨자. 현덕과 추정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남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청주성으로 향했다. 기치와 창검을 정연히 하고 북까지 울리며 당당히 진군해 가는 것이었다. 그걸 본 황건적들은 다시 그 몇 배의 대군으로 마주쳐왔다. 전날의 승리로 자만심이 생겨 혼전을 벌이고 전공으로 맞서온 것이었다. 양군이 부딪자 현덕은 한바탕 싸우는 채 하다가 짐짓패한 채 군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현덕의 매복계를 알리 없는 황건적들은 자기들이 다시 이긴 것이라 믿고 승세를 타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십리도 못 가 한 산허리에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현덕의 군중에서 일제히 징소리가 나자 산 좌우에서 관우와 장비의 복병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오고 현덕도 말머리를 돌려 역습해왔다. 황건적들은 아직도 머릿수에 있어서는 현덕군의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우세하였으나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당황하고 말았다. 관우, 장비의 복병이 수십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때껏 얕보며 따라왔던 현덕의 군사들마저 갑자기 몇만으로 불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싸울 용기가 난리 없어 눈사태 뭉그러지듯 저들 패거리가 에워싸고 있는 청주성을 바라보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청주태수 공경이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쫓긴 적이 성 아래로 몰려드는 걸 보자 성병과 더불어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움을 도왔다. 그렇게 되고 보니 다시 앞뒤로 적을 맞게 된 황건적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베이고 밟히고 하면서 극히 적은 수만 목을 붙여 달아났다. 그로써 함락 직전에 있던 청주성은 에워쌈에서 풀려난 것이었다. 공경은 적이 완전히 물러난 걸 알자 현덕 등을 불러 크게 공을 치하하고 소와 돼지를 잡아 군사들을 대접했다. 이때 교의추정은 유주성이 불안하여 급히 돌아가기를 청했다. 그러나 현덕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교의께서는 그만 유주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몸은 본부 인마와 함께 달리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유비의 그 같은 말에 추정이 심히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태수께서는 도적들로부터 유주를 지키는 일에 장군을 기둥이나 들보처럼 여기시는데 어인 말씀이요? 우리 유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요? 근자에 들으니 노식 중랑장께서는 광종 땅에서 황건의 우두머리 장갑과 싸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일찍이 스승으로 모신 바 있어 이번에는 그쪽으로 도우러 갈 작정입니다. 유주의 도적은 이미 예봉이 꺾였으니 앞으로 큰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추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유비의 말을 받아들였다. 장군의 뜻이 그러하시다니 이 몸이 더 말릴 수 없구려. 의기가 장하시오. 부디 큰 공을 이루기 바라오. 그리고 데리고 온 5천 인마를 이끌고 유주로 돌아갔다. 유비는 자신이 본시 이끌고 온 500의군만을 이끌고 그날로 광종을 바라고 떠났다. 광종에 이르자 인마를 영문 밖에 세워둔 채 노식의 진중을 찾아간 유비는 먼저 이름을 들여보내 옛 스승께 뵙기를 청했다. 노식도 옛 제자를 잊지 않고 있었다. 손수 장막을 걷고 유비를 맞아들였다. 내가 탁군을 떠날 때는 아직 흥망의 소년이더니 그 사이 헌헌장부가 다 되었구나. 그래, 어인일로 이 험한 곳까지 와 나를 찾았느냐? 유비가 스승을 뵙는 예를 마치자 노식이 부드럽게 물었다. 두 아우와 500장정을 모아 스승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두 아우라. 너는 호로머니의 외아들이 아니더냐? 그리고 500장정이라니? 두 아우는 이번에 결의한 관우와 장비란 자이옵고 500장정은 오직 진충보국의 일념으로 의군에 응한 탁군의 용사들입니다. 이어 유비는 의군을 일으키게 된 경위와 유주 및 청주에서의 싸움 등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듣고 난 노식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나는 내가 정강성의 문화에 들어 학업을 잊지 않고 탁군의 저작거리를 헤맨단 말을 듣고 근심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오히려 내 뜻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습니다.
공손창과는 아직 자주 내왕이 있느냐? 몇 년 전 탕령으로 있을 때 얼마간 가까이서 대한 뒤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아직 양주에서 오랑캐를 막느라 몸을 뺄 겨를이 없다. 실은 이번에도 그를 불러 곁에 두고 쓰고자 했으나 여의치 못해 달리 사람을 구해왔다. 그러더니 노식은 장막 밖에 있는 사졸 하나를 불러 명했다. 원교위를 들라 하라. 원교위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소라고 사세오공의 명문인 하남원 씨가의 후예니라. 이번에 특히 천자께 청하여 함께 데려온 인재니 많지 알아두어 나쁠 건 없다. 원소라면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러나 탁현에만 처박혀 있어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니 유비로서는 자목 감격스러웠다. 벌써 천하의 이름이 알려진 낙양의 인재를 만나게 되는 이름 없는 시골 청년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원소는 오래전에 나타났다. 처음 원소를 대하는 유비는 그 빼어난 용자의 넋을 잃다시피 했다. 원래도 준수한 모습인데다 금동투구와 금빛 수술, 비단깃을 단 번쩍이는 점포에 보석과 구슬로 칼자루를 장식한 보검을 차고 나니 더욱 준수하고 영걸스럽게 보였던 것이다. 저것이 바로 영웅의 모습이다. 유비는 언뜻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원소는 유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똑바로 노식에게 다가가 굴레를 올리며 단정히 물을 뿐이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네. 내 특히 원 본초에게 알고 지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불렀다네. 그리고 유비의 손을 끌며 소개했다. 여기 이 아이는 탁군에 사는 유비로 자는 현덕이며 한실 종친일세. 지난번 내가 신병을 핑계로 은거했을 때 얻은 제자인데 이번에 향리의 용사 500을 모아 특히 이 옛 스승을 돕고자 찾아왔네. 우레 같은 이름만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 실로 이 몸에게는 광영입니다. 앞으로 많은 가르치심을 빌겠습니다. 유비는 공손히 손을 모아 예를 했다. 그러자 비로소 원소도 유비를 살펴보았다. 좀 특이한 용모이기는 하나 대단찮다고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원소라 합니다. 오히려 가르침을 빌겠습니다. 몸에 밴 예절로 공손히 응하기는 해도 어딘가 마지못해 하는 듯한 데가 있었다. 사실 낙양에서 당대의 명사들만을 사귀어온 원소에게는 유비가 특별한 인물로 보일 리가 없었다. 기껏해야 탁궁 같은 궁벽한 곳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쭐거리다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나라가 어지럽자 섣부른 공명심에 잡병 약간을 모아 나선 시골뜨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다. 유비의 기이한 체모는 사사로이 지은 허름한 점포에 가리워 드러나지 않았고 크고 환한 정신도 아직은 접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노식 같은 인물이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원소의 자만으로는 이름조차 통하기를 꺼렸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응대하는데 밝은 유비가 그런 원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할 리 없었다. 일시 부끄러움과 분함에 빠졌으나 이내 슬며시 위로가 느껴졌다. 이 사람의 정신은 빼어난 그 용모를 따르지 못하는구나. 덕도 예절을 따르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얼른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눈부시던 원소의 용모도 새롭게 비쳤다. 이목구비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었지만 어딘가 풀어지고 흩어져 결단성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다. 처음 그가 나타났을 때 어떤 무형의 힘처럼 유비를 억누르던 눈부신 빛 같은 것도 명문이란 배경과 오랜 배움과 몸에 배인 예절이 어우러져 내는 무력한 후광일 뿐이었다. 분명 한 거목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대에나 천하를 위한 제목을 이룰 수 있는 거목이었다.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살피고만 있자 노식이 이상한 듯 유비에게 물었다. 천하의 원소를 만나보니 어떠냐? 안목이 새롭게 열리는 듯합니다. 스승님의 은혜로 이 미천한 몸이 일생의 광영을 입었습니다. 어느새 유비의 얼굴 가득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떠올라 있었다. 목소리도 어찌나 정성이 우러나는지 두 번씩이나 상찬을 듣게 된 원소도 절로 마음이 누그러져 사양을 했다.
과찬의 말씀이요. 내가 보니 유공이야말로 숨은 영걸이시오. 그렇게 자리가 풀려나가자 노식은 다시 화제를 바꾸어 원소에게 물었다. 지금 적의 형세는 어떠한가? 아직 저희 근거지에 숨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워쌈을 풀지 말고 엄하게 감시를 계속하라. 멀지 않아 군량이 닿으면 적도들이 스스로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런 다음 노식은 유비를 돌아보았다. 지금 이곳에는 내가 적의 괴수, 장각을 포위해 놓고 있으니 너는 영천으로 가거라. 그곳에는 황보숭, 주전 두 장군이 장각의 아우, 장보, 장량과 대치하고 있는 바 이곳보다 훨씬 형세가 불리하다. 내가 데리고 온 500의군 외에 따로이 1,000군마를 줄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두 분 장군과 함께 적도를 소탕하도록 해라. 유비는 이왕이면 스승의 막하에서 싸우고 싶었으나 명이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군사들을 하룻밤 편히 쉬게 하지도 못하고 새로이 받는 관군 1,000명을 더하여 영천으로 떠났다. 그런데 영천에 이르기 얼마 전부터였다. 한 군데 들판에서 지친 장조를 쉬게 하고 있는데 한때 인마가 부옇게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황건적이 미리 알고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싸울 태세를 갖추고 기다렸지만 가까이 오는 걸 보니 반갑게도 관군이었다. 마보군을 합쳐 대략 5천쯤 되었는데 기치와 복색이 붉은 것이 몹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유비가 군사를 물려 길을 내주려 하는데 역시 붉은 말을 탄 젊은 장수 하나가 말고삐를 당겨 멈추어 서며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에 속한 군사들인가? 중랑장 노식 휘하의 일천 관군과 탁현에서 출발한 의군 500으로 이제 영천 황보숭, 주전 두 장군의 휘하로 가는 길입니다. 언제나처럼 관우와 장비의 호위를 받으며 앞으로 나선 유비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상대도 약간 부드러워진 목소리가 되어 다시 물었다. 귀공은 누구시오? 나는 탁군 탁현에 사는 유비로 의군을 이끌고 노 중랑장을 도우러 왔다가 이제 그분의 명을 받아 영천으로 가게 된 이들 1,500을 맡은 백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를 살피던 유비는 문득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가늘고 길게 찢어진 두 눈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빛 때문이었다. 엷은 입술, 짙으나 숱이 많지 않은 수염, 특별히 빼어날 건 없는 얼굴에 7자의 채 못 미치는 붉은 점포와 호화로운 장식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돋보이지 않는 용자이었지만 그 몸 전체에서는 이상한 힘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전날 원소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결코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다. 유비는 그런 생각이 들자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장군의 크신 이름을 물어봐도 허물이 되지 않을는지요? 그러자 무엇 때문인가 유비를 유심히 살피고 있던 상대가 정중하게 물음을 받았다. 나는 초국 폐연에 사는 조조로 이번에 기도위가 되어 5천 마보군과 황보숭 장군의 후진이 되어 적도를 치러 가는 길이요. 역시 세상은 허명을 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느 분은 아니시리라 짐작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귀공께서는 이 몸에 보잘것없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시오? 낙양 북부도 위에 매서운 이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 실로 감격스럽습니다.